네, 지금은 낡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 한남동이 재개발이 된다 하면은 엄청난 제2의 강남이 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이렇게 노후되고 낡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재개발이 진행된다 라는 얘기는 없고 거의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오는 구간을 다 지하화 한다고 합니다. 지하로 해서 철도를 다 지하로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용산공원까지 쭉 연결돼서 공원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 휴가는 잘 계획하고 계신가요? 날씨가 너무 좋죠. 지금 보이는 곳은 공원이에요. 제2의 한국 센트럴파크가 될 그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용산입니다. 경매 물건이 재밌는 아주 물건이 나와서 검색을 해보고 찾다 보니까 용산, 누구나 다 투자하고 싶은 그런 곳이잖아요.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고 용산이 어떻게 발전될 건지 용산에 대한 지역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산공원이에요. 용산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 어디 있느냐, 지도상에는 표시되지 않아요. 군사시설이라든지 보안사항의 이유로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데 이 공원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용산은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명하다는 한남동, 엄청난 부촌이죠. 네, 지금은 낡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 한남동이 재개발이 된다 하면은 엄청난 제2의 강남이 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남동이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서빙고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서빙고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빙, 얼음을 저장하는 창고, 서빙고요. 옛날에는 한강물이 얼어가지고 그 얼음을 보관하는 얼음 창고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에서 가까운 곳에 보관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서빙고라고 얼음을 보관했던 곳이라는 거죠. 여기에 근처에 그래서 그런지 동빙고라는 아주 유명한 팥빙수 집이 있는데요. 직접 팥을 써서 한다니 정말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빙고 옆쪽에는 뭐가 있느냐, 동부 이천동. 굉장히 지금도 부촌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 동부 이천동은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재개발은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들을 다시 부수고 새로운 멋진 아파트들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철거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이주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아직 시행이 안 된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투자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부의 지름길로 같이 올라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아서요, 공부할 곳들이 되게 포괄적인데, 왜 용산에 대한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배산임수, 풍수지리학적으로 뒤에 산을 끼고 있고 앞쪽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 정말 대통령 왕도 이런 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이런 풍수학적인 것도 좋은데 저희 투자자들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곳이 발전이 될 건지, 어떤 호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쪽에 가서 어떤 일자리들과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네, 이곳은 동부 이천동을 따라서 쭉 온 다음에 여기 끝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공사 현장이에요. 어떤 걸 공사하고 있냐면은 아세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세아 아파트는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였는데 옛날에 이제 미군 부대 숙소로 사용하고 거기를 이제 밀고 나서 새로운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부영건설에서 추진을 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에 이제 또 청약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금 보유가 좀 많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부지인데요. 굉장히 낡은 건물들이 많아요. 뒤에 보이시면 빌딩들이 보이고 막 엄청 높은 건물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노후되고 낡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재개발이 진행된다 라는 얘기는 없고 거의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집집마다 깃발이 꽂혀져 있는데요. 이런 깃발들을 보시면은 재개발을 찬성한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들도 지금 굉장히 비싸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파크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역에서부터 용산역까지 오는 구간을 다 지하화 한다고 합니다. 지하로 해서 철도를 다 지하로 내린 다음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남산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서 서울역에서 쭉 걸어와서 용산역까지 걸어와서 요렇게 이 길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이제 저기 아까 대한민국의 제2 센트럴파크가 된다는 용산공원까지 쭉 연결돼서 공원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사업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은 번듯하게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용산 4구역으로 옛날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용산 참사가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다 돼서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왔는데요. 옛날에 이제 여기서 많이 이제 분쟁이 있어서 싸우다가 이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권리금에 대한 법안도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통과되면서 지금도 권리금에 대한 법정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으로 이제 한다는 그런 법안도 통과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었고, 옆쪽에 보시면은 유명한 용산역이죠. 용산역에 이제 아이파크 시티 다들 아실 거고, 면세점이 안에 있고요. HDC 본사가 이 용산역 안에 있어요. 건물이 이제 빨리 짓다 보니까 무너져 가지고 지금은 HDC가 많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요. HDC 본사가 이쪽에 있고, 옆에 보시는 건물은 LS 빌딩으로, 여기 이제 LS 대기업이죠. 네,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회장님도 여기 계십니다. 이제 금수저들은 군대에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영국의 귀족들은 전쟁에서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운다, 금수저라도 너희들은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해서 자식들을 다 군대에 보낸 그런 엄청난 일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은 아모레퍼시픽 건물입니다. 해외 유명한 건축가가 건축을 해서 이제 건축 수상도 받은 건물인 거죠. 하얀색 이렇게 직선으로 나와 있는 건물. 아모레퍼시픽 안에는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는 그런 건축물인데요. 이렇게 용산에 대한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뭐 용산역 바로 뒤에는 용산정비청이 있죠. 한국철도공사 이제에서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철도공사가 굉장히 힘들어요. 부채만 18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18조의 부채를 좀 청산하고 싶어서 저 부지를 빨리 매각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의 가치는 한 5조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다가 지금 무산돼서 2008년도에 무산됐다가 다시 지금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고, 정비창이 이제 개발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국제 무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런 호재들로 봐도 엄청난 근거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 제2의 강남이 될 거다 라고 해서 미리 촌에 사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하고요. 저 뒤쪽으로 넘어서 효창동인이 이제 재개발을 또 하고 있고, 투자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곳에 투자를 한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까지 나온 이유가 있죠. 용산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는데 바로 오늘의 물건 때문에 왔는데, 전세가와 거의 비슷하게끔 되어 있어서 전세를 조사를 해봤는데 한 2억만 있으면은 갭 투자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위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물건입니다. 과연 10억짜리 위장임차인이 과연 맞을지 안 맞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어떠셨나요? 용산 정말 탐나는 곳인데요. 설마 이 물건이 위장임차인이 아닌가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 제가 현장에 다녀왔는데 이 물건이 위장임차인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네. 한번 파헤쳐 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용산. 유명한 곳이죠. 지금 네. 굉장히 핫하고요. 맞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봤더니 남서향이에요. 하루 종일 빛도 잘 들어오고 좋은 위치에 있고 탐나는 물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7월 12일까지 계속 유찰이 되고 있어요. 네. 아마도 말씀하신 위장 임차인. 임차인인 것 같은데
진짠지 가짠지 알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한번 보면 2022년 5월 30날 기준의 매각 물건 명세서예요. 여기 보면 강땡씨, 정땡땡씨가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 일단 대항력 행사가 가능할지 사무장님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대항력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인 2019년 12월 26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보다 네. 이전에 전입을 하셔야겠죠. 네네. 그래서 전입 신고는 지금 되어 있어요. 2018년 5월 28일로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2016년 8월 9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전입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항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고 또 배당 요구도 전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 경매 절차상에 아무런 권리 신고도 안 하셨고 배당 요구도 안 하셨고, 만약에 확정일자가 있고 배당 요구가 있으면 알아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는 구조니까 낙찰자가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엔 일단 확정일자가 확인이 안 되고 배당 요구도 없고 오로지 전입신고가 앞선다라는 그 정보 하나만 있다 보니까 자칫해서 내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가봤는데 실제로 보증금 이만큼 주고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라고 말하면서 못 나가! 라고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증금을 감안하지 않고 응찰가를 산청했다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권리 신고가 이렇게 안 되고 전입 신고가 앞서는 사람은 그럼 응찰가 산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하느냐, 어떤 정보를 봐야 하느냐, 그게 많은 수강생들의 관심사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저도 같이 봐드릴 때 OX 여기 이장 입찰이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뭐 소송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 특수물건 파악할 때 사용하는 여러 사이트라든지 정보들을 통해서 여기 이 정도면 이분은 진짜 임차인은 아닐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크게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정보를 취합했을 때 여기는 이 정도 보증금을 주시고 누군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추정을 저 나름대로 해보는 툴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심화반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먼저 등기부를 볼게요. 이 집의 등기부를 봤을 때 소유자가 이 경매 목적물의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라는 취지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 소유자가 계속 이 집의 주소지를 뒀나 한번 봐요. 지금 보니까 소유자는 다른 곳에 살고 있네요. 네, 경기도 용인시에 네네, 맞아요. 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냥 이 등기부만 봤을 때 적어도 집주인이 이 집에 살고 있진 않았구나. 그러면 제3자를 들어와서 살게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근저당권 설정 내역입니다. 이 집에 지금 가장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업체, 금융기관이 어디인가요? 일부에 네네. 보면은 근저당이 대부업으로 다 나와 있네요. 네, 네네. 대부업체가 얼마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놨죠? 11억 2천만 원. 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11억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려주긴 했을 텐데 그렇죠. 꽤 큰 금액이죠. 11억 2천만 원. 그러면 이때 11억 2천만 원을 어떤 기준을 잡고 빌려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2억 원짜리 집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업체가 11억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네. 그러면 이때 이 금융기관이 자기보다 앞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누군가를 상정을 한 걸까요? 아닌 걸까요? 네. 12억 원짜리 집인 11억 2천을 채권 최고액으로 잡았으면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나보다 먼저 돈 받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하고 돈을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집이 30억 원짜리예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10억 원을 대출해줬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20억 원에 누군가가 있음을 상정을 하고 10억 원을 빌려줬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1순위 근저당권, 특히 금융기관일 때를 한번 이 집의 시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2019년 12월 26일에 이 집의 시세가 얼마였는지를 한번 보면, 요거는 KB 시세입니다. 네네요. 22억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22억 5천만 원의 집에 10억 원만 대출이 나갔다. 그러면 뭐 돈을 조금 빌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집은 최대 20억 원 중에 이미 10억 원은 누군가 담보를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 이 대부 업체로서는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면 먼저 배당 받아갈 사람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의 가치를 가지고만 돈을 빌려줬을 수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희한테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 집이 2019년에 22억 5천짜리의 가치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대부 업체가 11억 원만 빌려줬다. 그러면 이미 앞서서 10억 원을 선순위로 받아가는 누군가 있구나.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로 유추가 되네요. 서서히 돼가고 있죠. 네. 그때는 하나 더 그러면 결정적으로 또 해볼 수 있는 것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가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때는 2016년, 18년이면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해야 하는 때는 아니지만, 보통은 이렇게 중개 거래를 하면 중개사분들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원래는 이제 저희가 확정일자 받으러 갔을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전산 시스템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해두신 시점을 볼게요. 앞서 전입신고를 해두신 분이 2016년 8월 9일이고 그 이유가 2018년 5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사무장님, 전입신고는 보통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하세요? 전에 하세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하시나요? 전입신고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여기 들어와서 살 때 그렇죠. 하고, 네네네. 동사무소에서 일찍 해주세요 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나요? 네.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8월에 전입신고 하시긴 했지만 임대차 계약 자체는 2, 3개월 전인 2016년 5월, 6월 이때부터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뒤에 전입신고 일자도 비슷하겠죠. 2018년 5월경부터 이 집에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지를 특정 호수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그런데 등기부상 전유 면적 및 층수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캡처를 하긴 했는데요. 사실 이거 스크롤을 내리면서 설마 확정일자도 안 받았는데 계약을 했을까? 진짜 임차인이 있을까? 엄청 설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내려왔더니 여기 저희 140.31제곱미터에 그것도 물건지랑 동일하네요. 4층. 4층도 동일하네요. 계약을 5월 26일에 하셨는데 보증금이 10억 5천이에요. 진짜 임차인이시고 네. 실질적으로 계약을 한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등기부 봤었잖아요. 네. 등기부와 실거래 시세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아마 이 대부 업체가 10억 원 정도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것을 감안하고 돈을 빌려준 것 같다, 담보로. 것이다. 이미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한 상태였죠.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상의 내역이 나타난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정보를 이제 취합을 해보면 여긴 진짜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에 본 게 2022년 5월 30일 날 작성된 매각물건 명세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이제 경매 심화반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하고 했던 자료인데, 이 이후에 작성된 매각물건 명세서가 있어요. 이제 최근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네. 17억 5천에 됐어요. 17억 5천. 네. 일주일 전에 매각물건 명세서가 나오니까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이즈음에 작성된 걸 한번 보았더니 임차인으로 추정됐던 정땡땡님이 임차 보증금 10억 5천에 확정일자 2016년 8월 9일까지 있는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라는 취지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됐다 라고 결국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리 신고가 안 돼서 보증금이 미상이더라도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 내지는 보증금이 그럼 어느 정도 사이즈인가는 손품만 파셔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살펴봤는데 심화반에 오시면 제가 살펴볼 수 있는 제3자지만 살펴볼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보를 취합을 해서 여기는 이분은 집주인의 가족 같은데 아니면 진짜 임차인이긴 매우 어려운 사정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라든지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미상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위장임차인이 아닌가를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거는 소유자분과 임차인분이 같은 곳에서 살고 있지 않는지 등기부를 기준으로요? 등기부를 기준으로 주소를 먼저 한번 확인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을구죠. 등기부 을구에 이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자금 흐름을 파악해봐라. 네, 거기서도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법인등기소에 가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조사를 하면서 점점 위장임차인인지 진짜 임차인인지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정보를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물증과 심증이 있는데 꼭 심증 가지고만 이게 위장임차인일 거다라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시고 저희 행금사에 오셔서 심화반은 수업 시간에 더 많은 걸 알려주시죠? 네. 물건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각 물건마다 봐야 할 정보가 조금씩 매우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물건, 한 적어도 10개 정도의 물건은 위장 임차인 같은 경우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저와 함께 싹 훑어보시면 나도 명탐정 코난이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붙으시면서 권리신고가 안 되고 전신고만 앞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특수물건을 공부를 하시고 좀 더 심화 과정을 배우시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안 좋은 시점이나 이제 높은 금리로 올라갔을지언정 특수물건 경매를 같이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공부와 특수물건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시면은 정말 부자의 길로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 실제로 소송해서 수익이 많이 난 사례도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요. 그런 사례를 보시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 저거 남의 얘기만 아니겠네 라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강의는 뭐 이 강의를 한번 들으시고 특수물건 바로 도전해서 나 바로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그 마음가짐까지 갖게 해드리면 좋겠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표는 아니고요. 그 외 저희 물건들 보면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것들 많잖아요. 유치권, 뭐 선순위 임차인, 그런 거 있더라도 그래 나도 한번 파헤쳐보고 도전해볼까 하는 자신감을 조금이라도 심어드리는 것이 제 경매 심화반의 최대 목표입니다. 일반 물건만 할 건데 나 너무 특수물건까지는 도전할 생각도 없고 나한테 너무 거리가 먼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고, 그래 뭐 빨간 물건 나도 좀 이해해 두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일반 물건을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화반의 목표는 빨간 딱지 있는 물건도 한번 클릭이나 해보자 라는 자신감을 얻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행꿈사에 오셔서 큰 자신감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경매하는 남자 경남이 주희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